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세 제보와 세무조사라는 내용입니다. 탈세 제보가 의외로 많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요, 5년 동안 9만 4천 건의 탈세 제보가 이루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7조 원 넘게 추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0.8%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포상금 주겠다라고 해서 이익을 본 거죠. 결국은 0.8%밖에 나간 게 없으니까 나머지 99.2%는 다 국세청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탈세 제보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안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거든요. 특히 그 세무자료, 격리자료를 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동심원을 그려야 됩니다. 대체로. 그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와가서 제보를 좀 해달라. 그리고 또 포상금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이거 불복해달라. 이런 분들이 1년이면은 그래도 계신 명이 됩니다. 대체로 가장 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인근에. 그래서 이제 탈세 제보는요, 바로 이웃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랑 은근하게 나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만큼 돈 벌면서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은 서로가 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감사실 직원이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회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회사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내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너무 비밀스러운 걸 너가 너무 많이 건드렸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회사를 쫓겨나게 되면은 당연히 제보해야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뭐를 해달라라고, 이 결과를 한번 봐달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자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했지만은, 결국은 제가 맞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그런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죠. 저 사건이었구나, 터뜨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장님은 80이 넘으셨는데 그 옆에 이제 IMF 때 막 회사가 넘어지니까 옆에 가게가 이제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자기를 좀 직원으로 써달라, 나 밥 먹고 살게. 그렇게 해서 측은해서 이렇게 직원으로 썼대요. 썼는데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자기 격리자료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가 다 수집을 한 거예요.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액을 요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를 뭘로 갚아버리는 경우죠. 상당히 그 제보하는 거는요, 상당히 어떤 다양한 사연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시기, 질투, 이게 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좀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대다수고, 이제 특이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세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우리가 국기법에 명백한 혐의예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명백해야 돼요. 명백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세무조사 막바로 나가면은 금방 이렇게 조사 결과가 적출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 위에서 명백하게 탄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명백한 자료는 이게 탈세 제보가 가장 강해요.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지연 처리하고 그러면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탈세 제보를 처리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말고 그것이 재량이 없어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속에는 무슨 뭐 또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사 자료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 명백한 혐의를 추려낸다. 이거는 이제 전산 자료, 국세청 전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 같은 거는 자금 조달 확인서 그걸 받잖아요. 거기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거 제보 자료를 주면은 이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명백한 혐의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금 조달 확인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를 세무조사 자료로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국세청에다 보낸다고요.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집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이 자료 오면은 당연히 이것 가지고 그러면 명백한 혐의를 만들기가 탈세 제보 같이 어려워요.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명백하게 만들어가지고 세무조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전부 다가 명백한 혐의가 뭐냐라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따지니까 법원에서도 이 명백한 혐의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세무조사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일 저 사람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거를 만일 고성춘이를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 저도 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세무조사가 막 한다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하나를 썼거든요. 칼럼을 하나를 썼는데 그때 국세청 5급 사무관 이상이 이제 행정고시 해가지고 5급 사무관으로 오잖아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실상 실무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서 내놓지 못하고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불만을 제가 그냥 글로 대변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무를 거쳐가지고 세무서 과장으로 막바로 가지 말고 실무를 거쳐서 가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들도 6급, 7급 되니까 행시도 6급으로 받아가지고 실무를 거쳐가지고 사무관으로 가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다가 세무조사 한다고 조사국에서 막 그랬다고 저한테 귀가 들려요. 그런데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세무조사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뭔가로 명백한 혐의 만들어가지고 뭐 건덕지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저에 대해서 탈세 제보가 있었다.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참에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공권력이 남용이 된다고 그러죠.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세무조사권을 완전히 남용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도 판결문에도 있는 거 그 자체 사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여가지고 이거를
20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이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잔금을 줄 차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180억을 좀 끌어당겼어요. 이제 차용을 했죠. 차용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거 뭐 계약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갑에 대해서 하고 갑이 대표로 있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회사 1, 회사 뭐 이렇게 다른 회사 2,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세무조사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가 세무조사 할 것이 있냐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백한 혐의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이게 탄루가 됐느냐. 이게 법인세가 뭐가 탄루되느냐. 갑이 종소세가 탄루되느냐. 이것 가지고 뭐를 했다고 그러는가. 근데 탈세 제보 내용이 이걸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탈세 제보 내용을. 뭘로 했냐면은 220억 이게 저가 양수다 이거예요. 저가 양수. 그러니까 비싼 거를 적게 했으니까 갑이 증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탄루를 했다 이거예요. 저가 양수를 통해 가지고 그게 121억이나 된다. 라는 겁니다. 121억이나 증여세 탄루했다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특가법에 처벌될 사람이다. 특가법이라는 건 조세범 처벌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기예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10억이 넘어가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탈세 제보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죽여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탈세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이 탈세 제보자가 누구냐면요, 이게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자기가 스스로 탈세 제보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과에다가 탈세 제보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국세청 본청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방청이에요. 지방청. 그리고 이제 각 국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무조사 지침 같은 것이 이쪽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다 지방마다 관할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다가 피제보자 주소지 관할,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이런 식으로 지방청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내려요. 그러면 이 지방청에는 수석국에서 조사관리과가 있어요. 조사관리과에서 이 탈세 제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점, 이런 점을 조사해봐라 라고 이렇게 배분을 해줘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면은 거기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라.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죠.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 자산관리과 이쪽에 근무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행정직에서는 서기관은. 그런데 자기가 탈세 제보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과에다가 넣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자기 사실상의 사실원,
사실혼의 배우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첩이죠, 첩. 옛날로 말하면. 사실혼의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제보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사실혼의 배우자가 탈세 제보자인데 실질은 이 사람이 다 지시를 해서 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갑하고 저 세무공무원하고 서기관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있느냐? 그야말로 이 갑을 죽여버리겠다. 저도 국세청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직원하고 부딪히면 그분들이 다 깡들이 있는 분들은 너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조져버린다고 이런 말, 조져버린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져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 사람하고 그러면 조지려고 했겠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12억의 뇌물을 받기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공소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구속 기소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12억을 받는 조건으로 이게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의 배우자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탈세 제보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탈세 제보를 했다 이거. 그것도 자기 과에다가 해가지고 자기가 결제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관할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또 여기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조사 팀장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2012년 일입니다. 세무공무원이 2만 명이나 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기소가 됐는데요. 나중에 1심에서 형사법원 재판정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왜 무죄가 났는가? 이게 이 갑하고 을이 갑하고 을이 있어요. 을이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고 싶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없던 일 하자 그렇게 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 나는 거죠. 성질 나가지고 사실상 배우자 사실혼 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서기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주라. 압박을 해주라. 라는 식으로 청탁을 받아가지고 했다. 세무조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확언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첩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지불각서에다가 서명한 거는 있다. 서명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불각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부동산이 이게 없던 일이라고 돼버리면은 12억을 달라 주는 거를 각서에다가 서명을 한 적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주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갔다고 확실하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돈이 못 갔죠.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났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토끼 용궁 갔다 온 격이죠. 어떻게 그래도 용궁에서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게 갑하고 병이 있었다 했잖아요. 갑은 주소지가 경주예요. 경주고 이 사람은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산청 관할입니다. 부산청. 그리고 이거는 서울청 관할이잖아요. 서울청 관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관할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부산청 거를 서울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서울청에, 그 당시 이제 삼국 조사관리과,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부산청 거를 이쪽으로 서울 걸로 옮겨라. 에? 조정을 해라. 조정 신청을 해라. 관할 조정 신청을 해라. 에? 나한테 올려 보내봐라. 그러면 내가 결제 맡아주겠다.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이 경주인데 어떻게 해서 서울청에 관할이 있냐?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실거주지는 서울이다. 이걸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지가 서울에 이 사람이 23년 전에 산 적이 있어요. 23년 전에 산 적이 있고 그 집을 23년 동안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뻥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관리과 사람은 이거를 실거주자가 진짜로 그거를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만 듣고, 알았어. 조정 신청을 해줘가지고 관할을 다시 서울청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서울청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관리과에서는 삼국, 3과 4팀에다가 이제 내려보내죠. 사건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를 조사해봐라. 이런 거를 조사해봐라고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서상에다가 말을 하는 게, 이 220억을 했는데, 이 자금 출처를 대봐라. 자금 출처를 조사해라. 그리고 이쪽에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끼리 자꾸 이렇게 가수금이 왔다 갔다 하더라. 가수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법인세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에 보니까 주주 변동이 심하더라. 주주 변동이 심하니까 이거 주식 명의신탁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180억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대금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병의 것인지 갑의 것인지, 이 사람이 돈을 댔으니까 이 사람이 명의신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신탁을 확인해봐라. 이거는 이제 주식 명의신탁이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삼국 3과 4팀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만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양도 시기는 언제냐? 양도 시기는 일단은 잔금청산이잖아요. 잔금청산이니까 이거는 양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양수가 되려면은 이미 양도가 된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청산이 없는데 무슨 놈의 저가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삼국 3과 이제 그 사팀장이 그 서기관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거 저가 양수가 안 된다.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하는 말이, 야, 장기 할부 매매로 한번 해봐라. 장기 할부 매매라는 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1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양도 시기가 등기가 먼저 됐든지, 아니면 인도가 먼저 됐든지, 아니면 사용 수익이 먼저 있었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양도 시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장기 할부 매매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탈세 제보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조사국 관할도 바꿔버리고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장한테 야 이렇게 해봐 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세청에서 21세기 국세청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는요, 뭐뭇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뭇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생존권 영역이 됩니다. 어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예.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꼬마 빌딩도 평가심의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이거죠.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평가 심의를 받는 순간에 막 그 평가가액이 뛰었는데, 아니, 나라도 그러면은 영어 안 쓰고 100이겠습니까? 그 돈이 매덕이, 뭐, 1, 20억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저가 양수 증여세 이 조사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0이에요. 증여세가 0. 예? 그러면 탈세 제보고 이거 가지고 증여세가 0이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 증여세가 0, 종소세가 12. 예? 그러니까 영원여도 종소세로 건드려 버리면 12억을 추징한 사건이 있었다 했잖아요. 언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회사하고 좋다. 그러면 이 회사들 이제 법인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를 걸면은 뭐 하나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 사람 자금 출처 대봐라. 그 다음에 또 주식 명의신탁인지 확인해봐라. 부동산 명의신탁인지 확인해봐라. 이제 가수금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 확인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괄 세무조사를 포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포괄로. 그러니까 명백한 혐의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포괄로 나간다, 이거. 건드리면 뭐 하나, 먼지 털어가지고 안 나올 거 있어.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이 회사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회사, 2층에서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3개월 동안. 5년치를 3개월 동안 세무조사 한 거예요. 이 회사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고 2012년에 이렇게 3개월 동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조사팀장이 이 갑을 만나가지고 갑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이 회사 직원한테 하는 말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는 말이, 좋게 뭐라고 빨리 합의 봐라. 에? 부동산 문제, 그 토지 매매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렇게 포괄로 할 필요가 없다. 포괄 세무조사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합의 봐라. 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갑이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거기서 현실적으로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공법을 택했죠. 부딪히 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나를 건진 게 없어요. 이렇게. 다 건진 게 없어요. 딱 건진 게 이게 주식 명의신탁 이거 하나 가지고 건드렸는데, 그게 2003년 거를 건드려요. 2003년 거. 2003년에 갑이 직원들한테 주식 명의 신탁한 게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4.7억, 가산세까지 합해가지고 4.7억을 4억 7천만 원을 과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과세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재판부에다가 그렇게 3년 7개월 동안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거를 상당히 국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참 재판부가 바뀌어가면서 이상하게 이제 결국은 제가 패소를 했는데요. 자금 출처 거기에서 이제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뭐 요즘 뭐 자금 출처 전성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뭐 자금 출처, 집 사면 뭐 자금 출처 막 이렇게. 모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집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거기서 의심되면 세무서에다가 국세청에다가 자료 보내본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세 심판원을 갔는데 여기서 기각, 국세청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이게 국승이라는 말이에요. 국승. 그러니까 1심을 갔어요. 1심을 가니까 또 기각, 그래가지고 또 국승을 해요. 근데 2심을 갔더니, 아, 맞네. 취소. 해가지고 이거 국패.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이 3심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고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맞다. 해가지고 원심 판결이 맞다. 해가지고 취소되고 끝나버린 거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심은 왜 국승을 했느냐. 이때는 이게 세무조사 위법성, 이 절차가 위법하다. 이거를 다투지를 안 했어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이 이게 변론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관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그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죠. 왜? 어차피 형사판결문이 있잖아요. 무죄라고 하더라도 형사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공소사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2심은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세무조사 절차가 위반해가지고 명백한 혐의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명백한 혐의라는 거는 내가 조사 나가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명백한 혐의를 만드는 것이 그게 아니고 원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세무조사 나갈 시점에 이미 이렇게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으로 딱 걸 수 있는 딱 그 정도로 명백한 혐의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나가가지고 법인을 훑어가지고 2004년 거 그나마 하나 건진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대법원이 2016년에 선고가 났으니까, 2012년에 이제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동안, 무려 5년 동안에 고초를 겪은 거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부실과세가 완전히 확정이 됐잖아, 부실과세가. 부실과세가 어떻게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부실과세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서기관은 구속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형사 판결문이 입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까지 다 기소를 했는지. 그런데 뭐 정범이 무죄가 났는데 총범이라고 방조범일 건데 당연히 무죄가 났겠죠. 참 씁쓸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금 국가인 상태에서 세무조사의 칼날이 저인망으로 쫙 끌고 가잖아요. 저인망 어선처럼. 무슨 뭐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갑자기 1,800만 원 생전에 소득세 있다고 1,800만 원 내라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저도 지금 그 1,800만 원 가지고 불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를 하니까. 어떤 상담하러 왔던 어떤 분은 자기 외국계 회사인데 어떤 직원 하나가 이제 품행이 안 좋아가지고 나가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3개월치 월급을 같이 줬대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줬냐, 무슨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을 내가 찾는데도 물어보고 또 이거를 어디다 보내는데도 왜 보내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물음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국가의 간첩들인가? 예?
국세청한테 뭐를 제보할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